장군의 소리 주간 안보 브리핑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천안함 폭침 10주기 그리고 서해 수호의 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은 천안함 폭침이 발생한 지 1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서해 수호의 날이었습니다. 먼저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하신 46용사와 구조활동 중 순직하신 한주호 준이께 묵념을 올립니다. 지난 26일은 천안함 폭침이 발생한 지 딱 10년 된 날이었습니다. 10년 전 3월 26일 밤에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 잠수정이 의뢰를 발사해서 우리 천안함을 폭침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국방부에서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소식을 받고 급하게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부터 한 달 이상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기사를 썼었는데 어느 날 국방해관, 지금은 육군해관이죠. 거기에 들어가던 중 양쪽에 있는 목련꽃이 모두 다 떨어졌는데 그게 그때야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는 비상시국이었습니다. 군 전체가 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북한의 활동, 이와 관련된 국민에 대한 설명, 또 군사적인 대비 이러한 것들에 매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번 10주기 추모 행사는 정경두 국방장관 주관으로 평택 2함대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해서 참석 인원은 극히 제한이 됐고 일반인들은 사이버 추모관을 통해서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천안함이 북한 의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좌초라든지 잠수함과 충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국방부나 해군에서 설명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천안함은 북한 의뢰에서 발사된 의뢰가 천안함의 바로 아래 수중에서 폭발했고 그 폭발로 발생한 버블제트 현상에 의해서 천안함이 순식간에 두 쪽으로 쪼개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의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천안함이 전시되어 있는 2함대에 가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게 있어서 오늘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의뢰에 의한 것이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아니면 내부에서 폭발했다느니 또는 천안함에 있는 기뢰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설치했던 기뢰 등에 의한 폭발이었다. 또 다른 주장은 천안함이 미 해군 잠수함과 충돌해서 침몰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 논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초인 경우에는 천안함 선체 좌우에 긁힌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굵게 깊게 패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천안함 전시해 놓은 것을 보시면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내부 폭발설, 내부에서 탄약이 폭발했거나 또는 유류에 불이 붙어서 폭발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은 천안함을 조사한 결과 그와 관련된 성분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부 폭발설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기뢰 폭발설인데 기뢰는 천안함의 맨 뒤쪽에 장착되어 있고 만약에 그게 터졌다면 천안함의 꽁무니 쪽이 파괴가 됐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 천안함을 보면은 중간 부분이 쪼개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해군 잠수함과 충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 해군 잠수함은 잘 아시다시피 적어도 8,000톤 이상입니다. 천안함은 1,200톤입니다. 8,000톤 잠수함이 1,200톤 천안함과 충돌하는 것은 마치 버스가 택시와 충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택시는 한쪽 편이 완전히 움푹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8,000톤짜리 잠수함이 천안함과 충돌할 경우에 천안함의 좌측 또는 우측이 완전히 들어가는 움푹 패인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져 올려 전시되어 있는 천안함을 보면
그런 파괴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건져 올린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북한 의뢰 추진부가 가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정말 그럴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의뢰 추진부가 가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군에서 북한 의뢰를 급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서 폭발시킨 뒤 비밀리에 그것도 폭발시킨 뒤에 그걸 몰래 가져와서 사건 현장에 빠뜨린 뒤에 그것을 건져 올린 것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조작을 했다고 치면은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이 관여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국방부, 방사청, 해군, 합참 등 여러 기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100명 이상은 연관될 것입니다.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100명이 90% 확률로 스스로 죽을 때까지 진실을 파묻겠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게 영원히 파묻힐 가능성은 0.9의 100승입니다. 그런데 0.9의 100승을 확률로 계산해 보면 0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사건을 파묻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이라는 겁니다. 즉 100%다 공개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북한 의뢰를 조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건졌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절대로 파묻힐 수 없는 내용이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조작 사건은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북한이 잠수정을 미리 백령도 인근에 대기시켜 놨다가 우리 천안함이 이자 의뢰를 발사했고 그 의뢰가 천안함 바로 아래에서 폭발이 됐고 그로 인해서 생긴 버블제트가 천안함을 결국은 파괴했다, 폭침시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가 하면 지금 또 천안함 폭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정치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대응하시라는 것입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고 그것을 기획한 사람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한 번도 사과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안함 폭침을 지금 이 심각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2010년 3월 26일에 이어서 11월 달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연평도 포격 도발은 김정은이가 등극하기 전 기획했던 도발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마각, 김정은의 야욕, 김정은의 잔인성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잘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북한이 지난주 토요일 발사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서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토요일 오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평안북도 선천에서 발사해서 동해에 낙하시켰습니다. 이 2발은 5분 간격으로 발사됐는데 고도 50km로 해서 410km를 날아갔습니다. 이 미사일 2발은 비행 중에 두세 차례 풀업 기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 중에 고도 상승과 하락 이런 걸 두세 번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 미사일의 기동성을 높인 것은 우리의 패트리어트 그리고 미군의 사드로부터 요격이 어렵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북한이 5분 간격으로 발사하고 앞으로 아마 이것을 더 짧게 발사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한국군의 킬체인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회피 전략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미사일이란 문제는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인 38로스 분석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매우 정교하기도 하지만
핵탄두를 장착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KN-24로 명명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미군이 갖고 있는 에이타킴스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북한판 에이타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우리 에이타킴스보다 직경이 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두로는 500kg 이상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만들 수 있는 핵탄두가 400kg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은 이 북한판 에이타킴스 탄두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협적인 것이죠. 더구나 이 북한판 에이타킴스는 사거리가 410km여서 북한에서 쏘면은 오산 미 공군기지,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우리 계룡대까지 모두 타격 범위에 들어갑니다. 더구나 여기에다가 핵탄두까지 장착하면은 전세를 뒤바꿀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무기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체계에 대해서 정말로 잘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 북한판 에이타킴스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운용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스스로 빨리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김정은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해서 주민들의 생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리더십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군사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완성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유사시에는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는 그런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이러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가지고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고 핵폐기 압박을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번 코로나 사태와 별개로 지금 모두 잊고 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10주기와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46용사와 구조활동 중 순직한 한주호 준이,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한 장병,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께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